삼성전자 다음 주는 주가보다 더 큰 게 움직입니다. 오는 29일 삼성이 향후 10년간 1,000조 원대 첨단 산업 투자 청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공장,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차세대 성장 산업까지 단순히 공장을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메모리 초황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다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16% 급등했고 반대로 애플은 메모리 원가 부담과 제품 가격 인상 우려로 6%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인데 공급자에게는 이익 폭발이고 완제품 업체에는 비용 충격입니다. 삼성전자는 양쪽 사업을 다 가진 회사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더 크게 봐야 할 쪽은 스마트폰 원가 부담이 아니라 반도체의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 메모리 전망, 삼성전자의 1,000조 투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 시나리오와 대응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5월 PCE는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고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반도체주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급락과 호르무즈 해협 화물선 피격 소식이 지수 상승을 막았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공급자는 강했고 완제품 업체와 지수는 부담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공급 부족과 장기 계약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부품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다 수요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기술주 전체를 무조건 사는 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족한 제품을 공급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을 골라 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시장 중심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이미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더 커지는지, 유가가 다시 강하게 오르는지를 볼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고 미국 금리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와 반도체주에는 분명 부담이죠. 하지만 저는 유가가 단기간에 다시 폭등하지 않는 한 반도체 주도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의 중심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입니다. 그래서 애플발 수요 우려가 나와도 바로 메모리 다운사이클로 연결해 볼 단계는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숫자보다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몇 년 동안 물량과 가격을 미리 묶으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증설했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은 늘 피크아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3년, 5년 단위로 물량과 가격을 미리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고객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합니다.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실적 가시성은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도 주요 고객과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삼성전자 목표가 상단을 다시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국내 시장도 겉으로 보이는 지수보다 안쪽을 봐야 합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9%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같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이 상승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업종 안에도 하이닉스 지분 가치와 연결된 기업이 들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도체 독주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IT 하드웨어, 유통, 증권, 기계 같은 업종의 회복력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강했지만 보유 종목에 따라 체감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런 쏠림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키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두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저는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 이 반도체 중심 흐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변동성 지수는 폭락장에서 급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날에도 변동성이 높습니다. 돈이 소수 주도주에 과도하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루 5% 오르고 다음 날 2, 3% 흔들리는 흐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급등한 날 흥분해서 추격하고 흔들리는 날 추세가 끝났다고 던지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성을 피하는 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야 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눌릴 때는 주도권이 꺾였는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다음 주 나올 수 있는 흔들림은 추세 붕괴보다 급반등 이후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애플이 한 회사 안에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가전은 부품 원가 상승의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방향을 결정하는 건 DX 부문의 원가 부담보다 반도체 부문의 이익 확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외부에서 전부 사야 하는 완제품 회사가 아닙니다. D램과 낸드를 직접 생산합니다. 부품 가격 상승이 부담이면서도 그 상승분을 반도체 사업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D램, 기업용 SSD, HBM4가 동시에 좋아지면 반도체에서 늘어나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직 계열화 구조가 이번 메모리 초황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38% 점유율로 1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입니다. HBM만 보면 하이닉스가 앞서지만 전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공급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AI 서버가 HBM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대규모 서버 D램이 같이 들어갑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계속 커집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HBM 점유율을 가장 강하게 봤다면 앞으로는 전체 AI 메모리 공급 능력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면 삼성전자의 체급이 다시 부각됩니다. 낸드에서도 삼성전자는 29% 점유율로 1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다시 학습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와 고용량 낸드 수요도 AI 투자와 함께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D램, 낸드, 기업용 SSD, HBM, LPDDR까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에 넓게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정 제품 하나의 수혜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HBM 선두 프리미엄으로 먼저 움직였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체급과 HBM4 반격으로 뒤따라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CXMT는 디얼램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YMTC도 낸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만 놓고 보면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물량만 많이 찍는 회사로 남으면 안 됩니다. HBM4, 서버 D램, 기업용 SSD, 첨단 패키징, 고객 맞춤형 메모리처럼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고부가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삼성이 추진하는 1000조 원대 투자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고부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다시 높이는 투자입니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58% 점유율로 선두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각각 21%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이전보다 올라왔고 하이닉스와의 격차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HBM4입니다.
합니다. HBM4는 단순 적층 경쟁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기능, 고객 맞춤 설계, 첨단 패키징, 수율 안정화가 모두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HBM3E에서는 이 넓은 구조가 느린 의사결정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HBM4부터는 종합 반도체 역량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삼성전자의 가장 큰 반전 카드를 HBM4로 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7년 HBM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HBM 점유율을 조금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고 수익성이 달라지고 ROE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삼성전자를 거대한 회사이지만 수익성은 하이닉스보다 둔한 종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HBM4와 서버 D램, 기업용 SSD가 함께 커지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단을 여는 건 단순한 D램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고부가 메모리 비중 확대라고 봅니다. HBM4가 이 변화를 증명하는 순간 50만 전자는 과한 숫자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이 향후 10년 동안 1000조 원대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향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은 반도체와 AI입니다. 메모리 초황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다시 생산 능력과 AI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고객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을 때 투자를 미루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TSMC가 그 시장을 가져갑니다. 지금은 현금을 쌓아둘 시기가 아니라 초격차를 다시 벌릴 시기입니다. 호남권 전공정 공장, 충청권 첨단 패키징 시설, 용인 클러스터 일정 단축,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나씩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전공정 공장에서 D램과 낸드, 로직 반도체를 만들고 패키징 클러스터에서 HBM과 AI 반도체를 연결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그 반도체를 실제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려는 겁니다. 특히 첨단 패키징 투자는 HBM4와 바로 연결됩니다. GPU와 HBM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는지, 전력과 발열을 어떻게 잡는지, 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여러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체급이라고 봅니다. 이 연결이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호황기에 경쟁적으로 공장을 늘리면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꺼번에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장기 계약으로 수요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물량을 계산한 뒤 단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삼성전자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과 물량과 가격을 먼저 묻고 그 다음 전공정과 패키징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1000조 원 투자는 공급 과잉의 씨앗이 아니라 장기 이익을 잠그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메모리 초호황이 이어지면 삼성전자의 인겨현금 흐름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공장 투자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특별 배당, 인수합병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성장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투자만 늘리면 현금 소진 우려가 생기고 배당만 늘리면 미래 성장성이 약해집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야 시장이 제대로 재평가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에 투자하면서도 자사주와 특별 배당을 강화한다면 주가 하방은 단단해지고 상단은 더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판단은 분명합니다. 주 초반에는 최근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9일 투자 발표 전후로도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추세 붕괴보다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팎에서 대기 매수세를 확인한 뒤 36만 원대 후반과 37만 원대를 다시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면 40만 전자 도전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저는 60%부터 65%까지 정도로 봅니다. 강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29일 발표에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투자 규모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고 AI 데이터 센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순매수한다면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6만 원대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38만 원을 거쳐 40만 원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강세가 이어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오르면 삼성전자도 글로벌 메모리 랠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강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약 25%로 봅니다. 확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지만 시작되면 상승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전부 팔아놓고 더 낮은 가격만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위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긴장이 더 커지고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애플발 소비 둔화 우려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 삼성전자도 34만 원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우에도 메모리 업황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34만 원대 후반은 장기 투자자 매수세가 다시 붙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33만 원대가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지고 유가가 강하게 치솟는다면 단기 상승 시나리오는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 위험 시나리오 가능성은 10%부터 15%까지 정도로 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 기준은 분명히 가져가야 합니다. 보유자는 다음 주 초반 흔들림만 보고 전량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위쪽입니다. DRAM과 낸드 1위, HBM4 방역, 장기 공급 계약, 1000조 원 투자와 주주 환원까지 주가 상단을 여는 재료가 많습니다. 핵심 물량은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발표 기대감으로 하루에 8% 이상 급등하는데 외국인은 계속 판다면 일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전부 팔고 다시 사려는 전략보다 핵심 물량을 남기고 급등 때 일부 줄이고 눌림 때 다시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갭 상승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35만 원 안팎의 눌림이 첫 번째 접근 구간입니다. 34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면 두 번째 분할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눌림 없이 올라간다면 37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돌파 물량만 작게 따라가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전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변동성이 큰 주도주입니다. 분할로 접근해야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눌림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를 같이 보도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000조 원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 전공정 장비, 첨단 패키징, 소재와 부품,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수급이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이 장비주와 소부장입니다. 대형주가 방향을 만들고 실제 투자 계획이 확인된 뒤 수혜 업종으로 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를 놓치고 처음부터 작은 장비주만 쫓는 건 위험합니다. 시장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순환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하루에 10% 넘게 흔들리고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체감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은 마이크론과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메모리 공급자는 돈을 벌고 있고 완제품 업체는 원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메모리 공급자의 가격 결정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DRAM과 낸드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 HBM 소부터 반격할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조 원대 투자 계획이 붙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다음 10년의 체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 초반 차익 실현과 발표 전후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의 성격은 추세 붕괴가 아니라 매물 소화라고 보는데요. 35만 원 안팎을 지킨 뒤 36만 원대 후반과 37만 원을 다시 넘고 외국인이 돌아오는 순간 40만 전자 도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는 겁을 먹고 피해야 할 종목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비중을 모아야 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반기 삼성전자의 다음 논쟁이 40만 원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50만 원 이상 재평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